네, 이틀간 진행된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높은데 예상을 넘어선 사전투표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선거 막판 변수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보위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첫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권 쪽으로 좀 판세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여론조사, 기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소 좀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기준으로 보면 좀 많이 국민의힘이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야 나중에 이제 본투표까지 해서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습니다. 근거는 이제 여론조사가 그 근거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일단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50%를 뚫었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한 10%포인트 높단 말이에요. 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제 갈수록 지금 국민의힘 쪽에 좀 탄력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전을 하고 있는. 최근 이제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지역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9개 지역에서 우세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4곳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대선 결과 보면은 10대 7 아니었습니까? 네. 국민의힘 10, 그리고 민주당 7.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가 볼 때는 뭐 결론이 날 텐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중요한 것은 최종 어느 쪽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한 10에서 20%포인트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좀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이 17곳인데 사실은 그렇게 숫자로 재단하기엔 조금 일러요. 왜냐하면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소위 말하면 상당히 박빙인 지역구가 있고 지역이 있고 해서 이걸 숫자 몇 대 몇으로 하면 누가 이기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큰 쟁점 그 지역에서 누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하고 득표율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선거가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분 다 좀 신중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상 현재로서는 여권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나오는 판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혹은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더해지면서 뭔가 계파별 갈등 혹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의식해서일까요? 이번에 두 위원장이 어제 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선거 패배가 나타난다면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분출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당 쇄신론이 또 분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예.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뭐 역대 선거 결과 반복되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내분 양상을 보이다가 극적으로 봉합을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일종의 선거 결과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잘못했다라는 사과 그리고 앞으로 좀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이제 쇄신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다면은 선거 판세를 바꾸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당장의 계산이 하나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거 결과 그대로 패배가 나온다면은 이제 그런 패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당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메시지가 두 가지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어져서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기도 선거 같은데요. 경기도 선거까지도 만약에 국민의힘에 진다면은 민주당은 상당히 큰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의 비대위도 선거 패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선에서 다 물러나야 되고 그러면 당장 그러면 비대위가 물러난다면은 또 다른 비대위가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8월 전당대회가 지금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8월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좀 내홍이 있었다가 극적 봉합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대 당의 얘기긴 하지만 좀 민주당에서 이런 내부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등 봉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것은 이제 서로 간의 패를 다 보여준 거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주류 세력으로 비춰지는 586에 대해서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득권자고 반혁신 세력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규정을 이미 했고 따라서 이분들 때문에 선거를 진 거면 진 거다라고 선거 책임론까지 이미 다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 패배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교량 역할을 하든 아니면 지속적인 당권을 위한 행보를 하든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은 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은 예전의 국내심처럼 주도 세력이 없어지는 이 당권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이 공백 상태를 어떤 세력이 어떻게 이용해서 이것을 당권을 차지할지에 대한 이제 이전 투구가 시작이 되겠죠. 이것은 뭐 가치 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제적 규정을 한 절차였고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좀 보고요. 물론 명분이 상대방의 그 명분을 어찌할 수 없는 명분을 들고 나왔어요. 혁신을 하자. 지금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혁신을 해야지만 선거 이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을 위한 고민도 했겠지만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고민도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 20.62%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 평균 사전 투표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난 대선의 연장전인 성격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본투표에서도 이어질지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선거 그동안의 쭉 양태를 보면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총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그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가장 최고치 아니었습니까? 무려 33% 정도, 36%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투표율도 77%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그럼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20.1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20.6이니까 대략 0.5%포인트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총 투표율이 60.1이었으니까 이보다 플러스 알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 이만큼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늘어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선 연장전 좀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0.7%포인트 최소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야 모두 지지층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또 지난번 대선 때 대선 주자들이 3명이나 그러니까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 김동연 3명이나 지금 이번에 출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 플러스 알파의 최종 투표율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이재명 위원장의 이야기를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상 뭐 운명의 기로에 섰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예상 밖의 고전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생각보다 지금 추격을 하면서 접전의 양상이거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위원장의 앞으로 향후 행보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이재명 후보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지역은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전을 누가 이길 것이냐.
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인천 계양을 해서 누가 이길 것이냐. 그리고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진다면은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방선거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0.7%포인트 차로 졌던, 그리고 1,600만 표를 얻었던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데 외면만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초반에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전면에 등판한 것 같은데요. 예. 좋은 결과,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인천 계양을에서도 큰 표차로 이긴다면은 본인의 당초 그림대로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획득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권을 도전하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겠지만은 만약에 전체적으로 참패를 한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 해서 만약에 진다. 또는 뭐 이기더라도 아주 근소하게 이긴다. 라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당권 도전도 어려워지는, 그리고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해서도 친명 또는 뭐 또 친이 내지는 뭐 친문 586 이런 세력들과의 어떤 내홍에 크게 휩싸이면서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미래와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에 굉장히 총력을 다했거든요. 그만큼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현재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 전국적 선거의 선거운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대선 때 누누이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성남에 계양을에 있던 송영길 후보는 서울로 갔는데 계양을의 발전이 지체됐다고 또 송영길 후보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이런 발언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인천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또 뜬금없는 공약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주도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있는 공항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시는 언행과 행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언행과 행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번 회의는 패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계양을에 손쉬운 계양을에 출마를 했던 거, 이 부분이 아마 민주당 전체 선거의 패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이 0.73%로 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 1,600만 표가 본인을 온전히 지지한 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선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여러 계파를 지지했던 분들이 마지못해 표를 주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호남의 선거 이 결과도 저희가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이낙연 지사를 지지했던 호남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표심을 또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승리 여부 또는 이재명 지사로 인한 기호지방에 몇 개가 패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정치 행보에 성공적으로 이것들이 작용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패배한다면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모두를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분위기에서 출마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가정이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양상이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한 양상, 그리고 민주당이 불리한 양상, 더구나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넉넉히 이겨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한 명은 또 무명의 정치인이고 또 한 명은 대선 주자 1,600만 표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가지고 지금 이제 전국의 선거를 본인이 진두지휘하고 지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묘한 상황, 그러니까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그런 전망은 좀 상당히 좀
어두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또 인천 계양을 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섣불리 가정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다만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선거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민주당 전체가 큰 내용에 휩싸이면서 전당대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예. 제가 하나 더 추가하면 저희가 봐왔던 이재명 전 지사의 행보와 다소 맞지 않는 행보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대선 때도 논의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예. 근데 김포공항이 이제 계양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로 이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데 문제는 다른 지금 전부 지방선거 국면인데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공항에 대한 접근권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적 요인의 공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선사후당이죠. 선당후사가 아니고 이런 식의 행보를 원래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되게 네. 절박하니까 이런 식의 행보를 하시는데 저런 행보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히 마이너스 있을 텐데 저것을 계속 고집하고 계신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김포공항 문제에 예. 대해서는요, 꼭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을의 후보 이재명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공약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공동으로 이런 공약을 세웠느냐라는 그 배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비해서 10에서 20%포인트 정도 지금 계속해서 격차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뭔가 좀 판세를 엎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 이슈를 좀 주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인천 계양을 해서 무명의 지역 정치인과 초박빙으로 가니까 좀 이 판세를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슈 전환을 통해서 본인이 좀 국면 주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공항을 인천 국제공항과 통폐합한다라는 이 이전 문제, 그리고 또 경기도 서부 지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이 공약이 만약에 경기도하고 그리고 또 인천에 플러스 또 수도권에도 플러스 한다면은 경기도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본인의 선거도 도움이 되고, 다만 제주도 선거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때리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때리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미래를 가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히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은 판단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약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하자면요, 이 공약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 지금 그 지역은 그 국토부와 서울시가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다 예정이 돼서 오전에 예.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만뒀던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인허가권을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갖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려고 그러면 인천공항 활주를 증설해야 돼요. 5년 만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공약이에요. 본인 임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하나, 계양 입장에서는 그럼 유리한 공약이냐. 지금 거기에 20만 정도의 위례 신도시급 신도시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예전 공약을 빗대보면. 그럼 계양 입장에서 보면 신도시 세우는 게 발전인가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섣불리 공약을 내세웠다는 부분이 공약 자체의 타당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얘기를 하면요. 예. 일단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만약에 그 지역을 이전을 해서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면은 찬성하는 여론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도 GTX를 도입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라면 그 부분은 찬성할 건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른다면 그럼 또 책임론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도권 서부 지역을 개발을 못한다, 또 김포공항을 이전을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제가 하나 보태면 예. 네, 좀 그 정리해 주시죠. 혁신지구를 지정했던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때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에서 혁신지구 지정해서 오전을 투입하기로 이미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발전, 바이오산업단지도 넣고 해서 이미 발전 계획이 섰는데 그 발전 계획을 취소하고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거기다 주택을 짓겠다. 과연 주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또 김포공항을 짧게 주택단지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2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요. 여야 모두 고민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거 결과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2차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담판에 나섰는데 오늘 오전 첫 회동이 있었습니다.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합의가 도출이 될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도출이 돼야 되겠죠. 오늘 저녁이면 사실 이제 의장단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의장단은 부재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는 본회의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민주당이 저것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은 이 손실보전금을 볼모로 해서 지방선거 치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전금이 적든 많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일단 36조 먼저 통과시켜서 이것이 지급돼야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이것을 소급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려면 법도 바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걸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과연 손해 입었는지 산정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손실보전금이라는 측면으로 손실 산정이 필요 없는 예. 손실보전금이나 일률적 지급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법 바꿔서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반대할 이유는 하나 뭐냐면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또는 신청 절차와 지급 절차를 조금 더 미루게 하자.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정도뿐이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민주당은 새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너무 이제 한쪽 얘기만 하니까 좀 균형을 잡아야 네, 말씀해 되겠는데요.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냈어요. 손실 보상은 다 소급 보상을 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약속을 이행을 안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약을 다 내세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공약 이행 차원, 약속 이행 차원에서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난항을 겪느냐? 결국은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선거 유불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선거 유불리와 관련해서 민주당만 선거 유불리 생각하느냐? 국민의힘도 선거 유불리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초과 세수를 53조까지 예상을 했다면은 당연히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 공약을 지키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에 빨리빨리 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지방선거 전에 하면은 이게 과연 누가 해준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35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약속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가 빨리 머리를 맞대서 시간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전에 지금 3+3 그리고 또 추경호 부총리까지 국회의장 주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결렬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국회 하반기 원구성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면은 얼마까지 또 미뤄질까 그런 또 걱정이 되니까 좀 이 부분은 여야 모두 정말로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민생 우선 차원에서 좀 반발자씩 좀 양보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만 보태면은 이 소급 적용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소급 적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소상공인 지원법을 만들 때 소급 적용을 못 하도록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당시 반대했습니다.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소급 적용해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뭐 함께 상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입장 하나인 것이고 소급 적용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 보상은 보상금을 정확히 책정해야 돼요. 손해 본 만큼 책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책정하는 부분은 법률 개정하고 같이 나중에 하자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도 그 당시 소급 적용을 배제하면서 어떤 논리를 폈냐면 기지급된 것에서 만약에 정확히 소급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반환해야 될 분들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일방 통행을 했던 부분,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정도를 전부 다 감안한다 그러면 진정성이 과연 있는 지금 지연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생깁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본회의 열어가지고 여야가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도 나중에 처리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손실을 다 보상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러면 손실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처리한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우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여야가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난항을 계속한다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책임은 집권 여당에게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3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산정이 필요 없어요. 방역 보전금은 손실 보전금 그냥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보상금 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 산정을 해야 됩니다. 오래 걸려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 먼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이전에 몇 번 추경을 또 편성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쟁점 없는 부분, 그러니까 36.5조에 대해서 쟁점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추가로 19조를 더 하자는 거니까. 그럼 쟁점 없는 부분만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공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쟁점 있는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하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제 얘기인데 쟁점 없는 부분은 처리한다면은 나머지 손실 보상 부분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겠다는 입장을 안 밝히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주겠다 하면 바로 여야가 합의로 끝나는 문제다. 법 라는 개정하면 것이 가능한 제 거예요. 얘기죠. 법 개정하면. 자, 예. 제가 아니, 말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먼저 신속히 지급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로 진행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국민의힘 지금 두 입장에서 가지가 안 주겠다는 쟁점이죠. 의미가 아닌 것이고 아니요. 주겠다는 잠깐만요. 것인데 들어보고 좀 현재 정리를 법이 개정이 안 돼 있다니까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규모와 지급 대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8조 정도 민주당에서 늘리자라는 것이고 8조 정도 늘려야 되는 것은 소급 적용해서 손실 보상 부분은 다 줘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합의된 부분 아니 이견이 없는 부분만 하자라고 하면은 다시 문제가 또 남는 거예요. 그럼 손실 보상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양보하고 또는 절충안 내세운 게 그렇다면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견 없는 부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럼 처리하자라는 것을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방적으로 이견 없는 부분만 처리하자라고 하면은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결국은 추경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화되고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따라서 제가 결론 말씀하시는 내릴게요. 따라서 이 부분은 네, 좀 정리를 여야가 해주시죠.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예. 라는 정책을 게 저의 발휘할 부분이 얘기예요.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이게 손실보상 지금 같이 처리하게 되면요. 산정하는 걸 다 거쳐서 지급을 해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 못 하시는 것 제가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먼저 하고 이 부분은 야당도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건 추가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도 필요하고 산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은 정치권에서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반대 안 한다니까요. 그거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 안 한다면 제가 또 얘기할게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아니 있잖아요. 합의가 전제가 돼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나눠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 합의가 안 공약도 돼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난항을 계속하고 있는데 합의가 됐다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아니, 자 이걸로 계속하면 안 되니까요. 나눠서 추가로 이제 주자는 다음 것에 주제로 대해서는 넘어가죠. 이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가 됐다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냥 기다려보죠. 만약에 결론이 안 된다면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 당연한 얘기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고요. 예, 여야가 오늘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고 잠정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극적인 합의가 도출이 될지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 인사 관련해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김승희 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지금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청문회 개최되려면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구성 협상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 보임까지 다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의장만 되고 의장만 된다 하더라도 실제 인사 특별 청문회, 그러니까 인사특위라는 걸 구성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특별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장 구성과 관련돼서 법제사법위원장이 또 변수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미뤄질 수는 있겠다. 만약에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도 가져가려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예. 더 미뤄질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구성 문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패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교육부 장관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청문 과정에서 낭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보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청문회를 패싱한다면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패싱은 안 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부적절한 인사다라면서 또 집권 여당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청문회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면은 청문회를 하려면은 이걸 의장이 인사청문 특위를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하반기 원구성 의장단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상임위 구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느냐를 가지고 지금 서로 씨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우리는 원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려운 민생 문제를 정말로 생각한다면은 빨리 최소한 의장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상임위 구성,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연동시키지 말고 일단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나눠서 차근차근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